1347년 10월 흑해의 작은 항구 도시 카파. 12척의 제노바 무역선이 이곳을 떠나 지중해로 향했습니다. 배에는 향신료와 비단,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살인자,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배들이 유럽의 항구에 닿는 순간 천년을 지탱해온 중세 문명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348년 1월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 제노바 선박들이 도착했을 때 항구 노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원들의 몸은 검은 종기로 뒤덮여 있었고 이미 절반 이상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즉시 배를 추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메시나 시민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열과 함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달걀만 한 종기가 생겼고 그 종기는 곧 검게 변했습니다. 발병 후 3일에서 5일, 환자의 80%가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흑사병의 정체는 쥐벼룩이 옮기는 패스트균이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유럽인들은 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행성의 배열이 잘못되었다고 믿었고 성직자들은 신의 징벌이라 설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물에 독을 탄 유대인들을 의심했고 또 어떤 이들은 나쁜 공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배응도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들이 권한 처방은 비참할 정도로 무용했습니다. 피를 뽑고 향수를 뿌리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348년 봄, 흑사병은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가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당시 피렌체에 살았던 작가 보카치오는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저승에서 조상들과 만찬을 나누었다. 거리에는 매장할 사람이 없어 시신들이 쌓여갔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피렌체만 해도 10만 명의 인구 중 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율은 고작 40%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흑사병은 프랑스로 상륙했습니다. 마르세유 항구에서 시작된 재앙은 론강을 따라 북상했고 8월에는 파리에 도달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도시이자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석학들도 왕실의 명의들도 이 질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프랑스 왕 필립 6세의 왕비조차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부식도,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완벽하게 평등했습니다. 같은 해 가을, 흑사병은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도시새 멜커브 항구에 상륙한 전염병은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349년 봄, 런던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묘지는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시신을 쌓아두는 창고로 변했고 거리에는 시체를 싣는 수레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죽은 자를 내놓으시오라는 외침이 런던의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흑사병은 사회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치료를 거부했고 성직자들은 임조의식 집전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렸고 자식은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 사회를 지탱해온 가족과 종교,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살아남는 것,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중유럽으로 번진 흑사병은 새로운 광기를 낳았습니다. 채찍질 고행단이 등장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행진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신의 분노를 달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동은 오히려 전염병을 더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동시에 희생양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황당한 소문이 퍼졌고 독일 전역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슈트라스부르에서만 2,000명이 화형당했습니다. 1350년 흑사병은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까지 도달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묘지가 되었습니다. 단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사망했습니다. 7,500만 명의 인구 중 최소 2,5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경작지는 황무지로 변했고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남긴 것은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세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구의 급감은 봉건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농노들의 협상력이 높아졌습니다. 지주들은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수백 년간 고착되었던 신분제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농노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성직자들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높았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임종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제와 수도사들이 죽어갔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경 미달의 성직자들이 대거 서풍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 자체의 동요였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똑같이 죽는가? 왜 신은 이토록 무차별적인가? 기도는 왜 아무 소용이 없는가? 교회에 대한 회의는 100년 후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토지 중심의 경제에서 화폐와 상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기술 혁신을 자극했습니다. 농기구가 개량되었고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길드의 힘이 강해졌고 상인 계급이 부상했습니다. 중세 봉건제의 해체와 근대 자본주의의 맹하가 흑사병의 폐허 위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에도 깊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죽음의 무도라는 예술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왕과 거지, 교황과 농부가 해골들과 함께 춤추는 그림들이 교회 벽을 장식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문학에서는 현세의 덧없음과 삶의 유한함이 주요 주제가 되었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같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흑사병은 1353년이 되어서야 기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360년대, 1370년대에 다시 유행했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재발했습니다. 유럽은 200년 넘게 흑사병의 그림자 아래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대재앙이 남긴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1347년부터 1353년까지의 6년이 중세 유럽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대재앙은 유럽의 재탄생을 가져왔습니다. 봉건제의 쇠퇴, 교회 권위의 약화, 개인주의의 대두, 인본주의의 발달, 이 모든 것이 흑사병 이후에 가속화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유럽은 르네상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지배했던 그 땅에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움텄습니다. 중세의 종말은 동시에 근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앙은 문명을 파괴하는가 아니면 변화시키는가? 절망의 끝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역사는 보여줍니다. 인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 과학과 이성의 가치는 실은 그 검은 죽음의 폐허 위에 세워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